캘리포니아주 34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세 번째 도전하는 데이비 킴 후보가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연방상원 입성을 노리는 뉴저지주의 앤디 킴 하원의원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 남성 유권자를 겨냥해서 트럼프 클럽에 속해 있다 착각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파시스트로 규정한 해리스 부통령 주장을 반박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조지아주의 기독교 모임에 참석해서 미국에서 종교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교를 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쓰레기선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셉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펜실베니아 주민 중 우편 투표를 했지만 결함이 발견된 유권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 지역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투표용지가 훼손됐습니다. 당국이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리화나 불법 재배와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최근 5억 달러치의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했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KBS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나눔 국민대상 국민포장을 수상합니다. 2024 한인 경찰 컨퍼런스가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 치안기관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A를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미국인이 권총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한국 경찰이 무기 소지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항만 55곳의 인프라 개선 사업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파업과 당국의 사고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19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고강도 공격을 계속하면서 사상자와 이재민이 급증하며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군 파병으로 그동안 북한의 위험을 무시했던 서방 국가들이 중대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는 자성이 제기됐습니다. LA 다저스가 뉴욕 양키즈와의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4대2로 승리하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1승만 더하면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스와의 경기에서 105대 109로 패하고 개막 후 3연승 뒤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적 오늘 쾌청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Two to Torres. Bouncing ball towards the middle. Edman with a spin and a throw. And the Dodgers dominate Game 3. They're a win away from a World Championship. A 3-0 series lead over the Yankees.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됐던 분들을 많이 안 계시죠.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는 없죠. 하지만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1, 2, 3차전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승리를 거두면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다저스는 어제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양키즈를 4대2로 눌렀습니다. 다저 스테디움에서 1, 2차전 승리하고 뉴욕 방문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긴 다저스는 7전 4선승제에서 월드시리즈에서 단 1패도 당하지 않고 3승을 거뒀습니다. 역대 메이저리그 7전 4선승제 포스트 시즌에서 동일 팀이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승리한 건 40번이었고 단 한 차례 3연패를 당한 팀이 리버스 스윕을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2004년이었는데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빅매치였어요.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동부조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경기였는데
보스턴 레드삭스가 1, 2, 3차전 패배를 당한 뒤 나머지 4경기에서 4승을 거둔 게 유일한 리버스 스윕 사례입니다. 월드 시리즈로 이렇게 딱 사례를 압축해서 보면 월드 시리즈에서는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승리한 팀이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이변도 없었습니다. 어제 1회부터 다저스는 기선을 제압했죠. 어깨 통증을 호소했던, 어제도 약간 불편해 보였던 오타니가 1회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그리고 프레디 프리먼이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2대0으로 앞서갔는데, 프레디 프리먼은 월드 시리즈 1, 2, 3차전에서 모두 홈런포를 쏘아 올리고 중입니다. 이 애틀란타 브레이브스 소속이었던 2021년 월드 시리즈 5차전, 6차전에서도 홈런포를 터뜨리고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었거든요. 그때까지 계산하면 2021년 월드 시리즈 5차전, 6차전, 2024년 월드 시리즈 1, 2, 3차전, 월드 시리즈 5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칠 수 있을까요? 다저스 오늘 승리하면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있죠. 어제 다저스가 승리를 거두자마자 LA 거리로 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기쁨의 소리 지르고 깃발 흔들고 그러면 되는데, 도로 불법 점거하고 자동차 빙글빙글 돌는 묘기 선보이고 연기 여기저기 뿜어져 나오고 위험천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라는 이 주민들의 우려, 왜 이런 우려를 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체포하지 않은 걸까요? 도로에 빙글빙글 도는 묘기를 하는 자동차가 만드는 타이어 자국, 그거 지우는데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다 벌금으로 부과해야 된다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어제도 승리를 거둔 뒤에 이스트 LA 거리로 많은 주민들이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아무도 체포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LA 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LAPD 모두 다 현재 다저스가 우승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주 34지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세 번째 도전하는 네이비 김 후보가 어제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34지구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비 김 후보가 28일 한인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자신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져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데이비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을 둘러싼 루머가 돌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최근 자신이 LA런의 경찰 인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단지 자신은 치안 공백 문제를 경찰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와전된 것 같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공공안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치안은 단순히 경찰을 늘린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정신건강관리, 적정 가격의 주거,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서비스에 투자해야. 또 자신이 당선되면 타운을 비롯한 지역군의 한인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등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소통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군의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기 위한 취지로 기존 정치인들이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소통의 기회가 너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매월 타운홀을 개최하고 지도자, 노인, 소상공인들과 직접 대화하도록 의미화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공동 통치를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 중심의 정치가 아닌 사람 중심의 정치를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 후보의 34지구 도전은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현직인 민주당의 지미 고메즈 의원과 계속 맞붙었는데 지난 선거에선 지미 고메즈 의원이 51.24%, 데이비 김 후보가 48.76%를 기록하며 2.48%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 캘리포니아 34지구는 LA 한인타운, 웨스트레이크, 다운타운, 차이나타운, 링컨 하이츠,
보이라이츠, 그레셀팍, 이글락, 하일랜드 팍 등을 포함합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 공약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 인종차별 타파, 시한 강화, 주택난 해결, 세금 감면, 전국민 건강보험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애리조나주 출생으로 부모님을 따라 워싱턴주와 북가주에서 성장했고 UC 버클리 졸업 후 뉴욕 유택의 명문대학인 예시바 대학의 벤자민 카조도 법대를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김 후보는 LA 카운티 검사를 거쳐 연애 산업 분야의 법률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현재는 국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뉴저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인 역사상 최초로 연방 상원 입성을 노리는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의 지지율이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무려 1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이그널이 뉴저지 등록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앤디 킴 의원은 지지율 51%로 경쟁자인 바쇼 공화당 후보의 32%보다 19%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긍정 의견은 40.1%, 부정 의견 16.1%로 긍정 의견이 월등히 높이 나왔습니다. 반면 바쇼 후보는 긍정 12%, 부정 12%로 앤디 킴 의원과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 인지도에서도 앤디 킴 의원이 바쇼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수행한 사이그널은 공화당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으로 분류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 큰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앤디 킴 의원이 미주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이라는 새 역사를 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앤디 킴 의원에 대한 지지세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같은 민주당이지만 김 의원과 불편한 관계로 묘사돼 왔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결국 공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지난 27일 캘리포니아의 영화와 TV 업계의 세금 공제폭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세제 혜택은 뉴욕을 능가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영화계 인센티브 프로그램 면에서 캘리포니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승인하면 헐리우드의 세금 공제 혜택은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시행돼 5년간 지속됩니다. 개빈 뉴섬의 이 같은 방안은 헐리우드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작가, 배우 파업 이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시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화 제작사들이 타주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끌려 캘리포니아를 떠나 타주에서 촬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캘리포니아 영화 TV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의 근간이 되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주지사 방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헐리우드의 거액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캘리포니아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교육이나 의료 등에서 복지 혜택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예계에 대한 세제 혜택만 늘린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여전히 마리화나 불법 재배, 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최근 무려 5억 달러치가 넘는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 불법 마리화나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주 검찰이 단속을 통해 총 3억 5,300만 달러, 주지사 직속 태스크포스가 1억 9,1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마리화나를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억 4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올해 주검찰이 불법 마리화나 근절 및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36개 카운티에서 압수한 불법 마리화나 재배량은 약 75만 그루에 달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최북단 시스키유 카운티에서만 매년 1,600만 그루의 불법 마리화나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는 불법 마리화나 재배 그리고 또 합법 마리화나가 재배가 가능하죠. 물론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마리화나 합법주가 된 것 지난 2016년 주민들이 주민 발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인데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뭘 할 수도 없어요. 네. 여러 주에서 지금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이 지난 9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고 판매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 소폭이지만 그래도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가주부동산 중개인협회의 9월 주택 판매와 가격 동향 원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기존 단독주택은 25만 3,010채로 전년 동기에 비해 5.1% 증가했고 전월에 비해서는 3.4%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가주 주택시장에서 월 판매량이 30만 채 이하인 경우가 지난 9월까지 포함해 24개월 연속입니다. 단독주택 중간 판매가는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단독주택 판매 중간가가 8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18개월 동안 17개월이나 될 정도로 가격은 연일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타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합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국민포장을 수상합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KBS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분들과 기관을 발굴해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은 11월 7일 한국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시상식에는 보건복지부 조규영 장관과 훈포장 수상자를 포함한 훈격별 대표 수상자와 가족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국민공모와 나눔단체 등의 추천을 거쳐 자원봉사, 기부, 헌혈, 후원 등의 분야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박형만 만이복지재단 대표입니다. 감개무량하고 구진감래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포상을 주시고 또 이렇게 초청을 해 주신다 해서 정말 기쁘고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나 하는 그런 희열도 있고 해서 앞으로 더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937년 한국의 충남 공주에서 태어난 박형만 회장은 독일 광부로 나서 루르엔센 광산에서 근무했으며 1967년 도미 후 코리아타운 번영회 이사장, 한인타운 노인센터 이사장, 남가주 서독동우 회장, 충남 공주 향후 회장,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모국과 LA 한인타운 발전, 한인 2세 교육에 헌신해왔습니다. H마트가 샌디에고 카카오톡 채널 통합 기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H마트 샌디에고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발보아점과 샌디에고점에서 $100 이상 구매 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은 고객들이 주간 세일 소식은 물론 매장 정보, 스마트 카드 혜택 등 다양한 H마트 관련 소식과 정보를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고객 케어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옮겨와 언제 어디서든 H마트에 대한 고객 의견 반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 H마트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는 카카오톡 검색창에 H마트 샌디에고로 검색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보다 쌀쌀한 공기로 출발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구름 거친 맑은 날씨와 함께 낮 기온도 어제보다는 1, 2도가량 높아집니다. 특히 한낮에는 풍부한 가을 햇살 덕분에 오늘은 한결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또 금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늘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말에는 가을비 내리고 낮 기온도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가장 쌀쌀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말 혹시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51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3도, 46도, 해안 지역은 70도, 5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47도,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의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2개의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가 훼손됐는데요. 이 투표함 안에서 발화성 장치가 설치됐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워싱턴주에서도 투표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 투표용지 수백 장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역시 투표함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불이 붙은 의심스러운 장치도 발견됐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8일에도 다른 한 개의 투표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곤주 다 아시듯이 우편투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 피닉스의 우체국 옆에 있는 우체통에서도 불이 나서 일부 투표용지가 훼손됐고 당시 불을 지른 남성은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11월 5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한쪽의 승부 거부로 대선 후에도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측에서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주 우편투표 관련해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공화당은 어제 펜실베니아 주민 중에 우편투표를 했지만 결함이 발견된 유권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 23일 펜실베니아주 대법원이 우편 투표 시 투표용지의 비밀성을 담보하는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자에게 다시 직접 투표할 기회를 주고 해당 투표를 집계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공화당 펜실베니아주 조직은 이 판결이 이번 선거에서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우편투표는 수천 표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그 집계 여부는 초박빙 양상의 최대 경합주 이 펜실베니아 승부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대 3으로 보수 성향 판사가 압도적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공화당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 측은 대선 승패를 좌우할 핵심 경합주를 중심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특히 소송은 투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욱 엄격한 우편투표 요건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대결이 이어지면서 실제 대선 결과가 이와 유사하게 나올지 또 주목됩니다. 항상 뭔가 선거가 끝나면 여론조사가 맞지 않았을 경우 문매를 맞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출마했던 지난 2016년 경합주 선거 예측이 틀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고 2020년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승리는 했지만 격차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줄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2012년에는 오바마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선거 분석 사이트 538곳의 현재 전국 여론조사 평균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48.1%, 트럼프 전 대통령 46.6%로 해리스 부통령이 1.4%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선거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날지 또 이거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이자 트럼프 추종 세력의 이론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의회 모욕죄 유죄에 따른 복역을 마치고 대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석방됐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4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오늘 오전 커네티컷주 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고 CNN과 뉴욕타임즈 등의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배넌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극우 성향 정책 구상과 선거 전략 등을 공급하는 책사 역할을 해왔고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힘을 보탠 킹메이커 중 한 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따르는 이른바 마가 공화당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배넌의 석방은 대선 막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세력 규합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반도체법에 따른 투자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주 세기노 소재 햄록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뒤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마 전 반도체법을 없애는 것에 대해 말했다며 반도체법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팔았고 그것은 중국이 군을 현대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미국 대통령의 두 가지 최우선 순위, 국가 안보와 번영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 경쟁자는 미국인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폄하하고 우리가 세계의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미시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강조한 것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인프라법 등 이른바 바이드노믹스에 기반이 된 핵심 법안의 조치로 경합주 등의 상당한 투자와 지원 혜택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는 미국인들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증오와 분열의 연료에 부채질하는 데 일생을 보냈다며 그것이 사람들이 그에게 지친 이유며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페이지를 넘길 준비가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흑인 남성 유권자들을 겨냥해 당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신을 저녁에 초청할 것 같냐? 라고 반문한 뒤 여러분은 트럼프 클럽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남부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자신을 파시스트로 규정한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가 늘 나치나 히틀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면서 나는 나치가 아니다. 난 나치의 반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파시스트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뉴욕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개최한 유세를 1939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미국 나치 정당 유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앞서 조지아주 파우더 스프링스에서는 기독교 지도자 등의 모임인 이 국가신앙 자문 서밋에 참여해 미국에서 종교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기독교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투표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이 나가서 투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8일 앞둔 어제 기독교 행사에 참석한 것은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조지아주는 이른바 바이블 벨트의 핵심으로도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조지아는 펜실베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과 함께 경합주에서도 선거인 단 16명이 걸려있는 중요 지역이고 2020년 대선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백악관 인근 프리덤 플라자에 청동색 조형물이 들어선 것인데 석재 받침대 위에 고정된 이 조형물은 인간의 손에 들린 횃불을 묘사했습니다. 동판에는 이 기념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가 용감하게 보호했던 버지니아 샬럿츠빌 시위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동판에서 언급된 샬럿츠빌 시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 2017년 8월 백인 우월론자와 신나치 단체의 대규모 집회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백인 우월론자들의 비밀 결사 큐클럭스 클랜처럼 야간에 횃불을 들고 모였습니다. 워싱턴 DC에 설치된 조형물 야간 집회 때 백인 우월론자가 사용한 횃불을 묘사한 것입니다. 앞서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거대한 이 대변 모양의 조형물 설치기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조형물의 동판에는 약탈을 하고 대소변을 보기 위해 의사당에 침입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을 기린다
라는 이런 반어법적인 문장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들을 믿을 수 없는 애국자라고 칭송했다라는 조롱성 글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미국 내 간판 극우 인사가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미국의 극우단체 프라우드 보이즈의 설립자 게빈 맥키네스는 BBC 파노라마의 다큐멘터리 제작진에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언론의 허위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프라우드 보이즈는 2020년 대선 결과 승인을 위해서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불거진 폭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단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사설을 준비했다가 사주의 결정으로 철회한 이후 독자 수십만 명을 잃고 있습니다. NPR에 따르면 20만 명이 넘는 워싱턴 포스트 디지털 독자들이 구독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전체 구독자의 약 8%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구독 취소가 잇따르는 이유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자 최고 경영자 윌리엄 루이스가 이번 대선부터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우려국 간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투자 전면 통제가 골자입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제 권한은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 따른 투자 통제 업무를 다룰 부서로 투자보안국 내에 글로벌 거래 사무소를 신설했습니다.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서 미국 내 자동차 업계가 규제 시행 시작 시기를 최소 1년 늦출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자동차 혁신연합 AAI가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에 단계적인 금지 적용을 기존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에서 1년 더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 연결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관련 금지 규정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2027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혁신연합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주로 미국 정부와 연방의회를 상대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GM, 토요타, 복스바겐 같은 자동차 완성차를 제조사를 비롯해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관련 산업 기업에도 가입 문호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이 협회는 규정안에 포함된 준비기간 덕분에 일부 자동차 제조사는 필요한 전환을 할 수 있었지만 다른 제조사들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일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항만 인프라 개선 사업에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항만 55곳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일환으로 투자 금액은 항만 인프라를 친환경적인 장비로 개선해 항만 오염을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부연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투자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 6,500개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 4만 개를 창출할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했습니다. 이번 투자 계획은 동남부 항만에서 노조 파업이 발생해 일시적으로 36개 항문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중단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단체 협약 갱신 협상 과정에서 미국 해양협회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지만 사흘 만에 노사 합의로 파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당시 노조는 합의가 잠정적이라며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항만 자동화 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해야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볼티모어항을 소유한 메릴랜드 항만청은 1억 4천만 달러가 지원됩니다. 이는 탄소 배출 없는 항만 장비와 충전시설, 화물 처리 장비와 트럭을 구입하고 일자리 2,000개를 만드는 데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이 돈들이 노조 합의에도 투입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은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짙어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어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거래일보다 4bp 상승한 연 4.274%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지난주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의 국채 경매에서 수요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상승을 자극한 것입니다. 트레이더들은 다음 달 말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4.5%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채금리도 따라서 내리거나 적어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채가 더 발행되면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7만 달러 선을 탈환했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7만 120달러에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7일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노조 파업과 당국의 사고 조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서 19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각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잉은 어제 보유한 자사주 90만 주와 주식 예탁 증서 50억 달러어치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보잉의 지난 25일 종가 155달러 01센트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주 매각으로만 14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런 주식 매각은 지난 2020년 소프트뱅크 그룹이 이 티모빌 지분 일부를 매각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애플이 탈중국 방침을 가속화하면서 인도에서 만든 아이폰 제품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 4월에서 9월 인도산 아이폰의 수출액이 60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도산 아이폰 수출액은 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3연승으로 앞서가고 있는 월드 시리즈입니다. 좀 싱겁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LA에 다시 와 그냥 4차전 5차전 저 주고 그리고 6차전 7차전 LA 와서 하자. 뭐 6차전에서 끝내든지 7차전에서 끝내든지 LA로 와라. 뭐 이런 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 져줬다가 상승세, 이 또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내줄까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의 4차전 오늘 오후 5시 8분에 열립니다. 이 5시면 5시고 5시 10분이면 10분이지 8분은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8분은요 광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딱 8분 동안 받은 건데 지금 이 광고에 대한 금액 아직 산출되지 않았죠. 슈퍼볼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어서 산출되지 않지만 이 월드 시리즈 광고비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5시 8분 광고 타임을 넣어주는 겁니다. 다른 스포츠도 보면 뭐 5시 7분, 5시 6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광고 타임입니다.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즈 간의 월드 시리즈 4차전 오늘 오후 5시 8분에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다저스는 오늘 불펜데이, 불펜 투수들을 총 출동시킬 거고요. 양키즈는 루이스 기를 선발로 예고한 상태입니다.
NBA 농구 소식입니다. 3연승으로 서부 선두를 달리던 LA 레이커스가 피닉스 선스에게 105대 109로 패했습니다. 시즌 첫 번째 패배입니다. 이로써 두 팀 모두 전적 3승 1패가 됐습니다. 레이커스 골밑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29점, 15 리바운드, 3 블락샷을 기록하면서 앞선 3경기처럼 튼튼하게 중심을 잡았지만 간판인 르브론 제임스의 부진이 아쉬웠다는 평가입니다. 제임스는 36분가량 뛰면서 14개 슛을 던졌지만 11개를 놓친 것입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